네, NHN의 커머스 개발실 이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제는 페이크 쇼핑의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한 전환기에 대해서 발표를 말씀드릴 거고요. 네, 발표 순서는 일단 이렇게 진행되는데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페이크 쇼핑에 대해서 혹시 아시거나 써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역시 한 1%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써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페이커 쇼핑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진행 과정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커 쇼핑은 검색 기반의 큐레이션 서비스인데요. 용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검색 기반의 큐레이션 서비스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지식 쇼핑, 뭐 다나와 같은 서비스에 검색 데이터에 이제 구매 데이터를 활용해서 회원들이 좀 더 맞춤 상품을 이제 추천해 드리는 서비스를 말하고요. 아시다시피 NHN은 이제 예전부터 이제 검색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간편하게 신뢰도 있는 상품을 검색하고 여기에 대해서 천만의 이제 이용 중인 페이코 아이디를 간편 로그인을 통해서 회원 가입, 이제 로그인 이후에 바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를 저희가 구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크 쇼핑의 이제 논리적인 구조를 보면 검색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많은 상품들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색인 서버로부터 여러 입점 업체, 즉 저희는 이제 파트너라고 부르는데요. 파트너로부터 이제 상품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옵니다. 수집된 상품 데이터들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정제되고 차곡차곡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이제 시스템 알고리즘이나 혹은 마케팅 수단으로 혹은 이제 유저의 검색에 의해서 페이커 웹 쇼핑의 웹 서버에 노출이 되고요. 이렇게 노출된 상품을 유저가 선택을 하고 페이커 간편 로그인 통해서 이제 파트너 쇼핑몰로 이동을 해서 해당 상품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구매는 또 페이커 결제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죠. 네, 구매를 하게 되면 이 주문 데이터는 저희 주문 수집 서버를 통해서 수집이 됩니다. 이 작업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좀 더 정밀하고 좋은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구조로 이제 저희가 구상을 했죠.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저희는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NCP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 과정을 하기에 앞서서 NCP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NCP는 페이크 쇼핑을 개발하기 전에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던 커머스 플랫폼이고요. 국내 최초의 이제 커머스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상거래 솔루션이라므로 이제 NHN 커머스 플랫폼의 이름을 따서 NCP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비슷한 이름이 나올 거예요. NCP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주요 특징은 이제 플랫폼의 특성상 SaaS를 지향을 해서 이제 SI 솔루션처럼 뭐 큰 돈을 들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축을 하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진 어드민과 이제 프론트 API가 이미 제공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비용으로 사이트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급증하는 트래픽에서도 이제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고 그리고 API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자유로운 프론트 디자인이 적용을 해서 이제 어떤 플랫폼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페이크 쇼핑을 구상할 때만 해도 이제 같은 커머스 도메인이니까 그리 크지 않은 범위에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NCP라는 플랫폼 위에 소스를 같이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됐죠. 처음 프로젝트 의도는 우리가 그래서 개발하고 있는 NCP가 뭐 이만한 영역이니까 이만한 NCP에서 페이커 쇼핑 간의 공통된 기능들을 대략 저런 공통된 부분만 남기고 남은 부분들만 추가로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로 가지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도메인 측면에서 보면은 NCP의 전체 도메인은 대략 이렇고요. 여기서 페이커 쇼핑에서만 필요한 이제 상품이라든가 주문, 기획전, 배너, 팝업 등등을 이제 취사 선택을 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개발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늘 후회를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NCP는 자바 기반의 프로젝트였고요. 주요 프레임워크로는 이제 스프링 4.0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고, 공통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레이드를 멀티 프로젝트로 구성을 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데이터 소스라든가 유틸, 그다음에 JPI 레파지토리, 그리고 이제 뭐 마이파티스 DAO 서비스 로직 등등은 이제 같이 사용 가능한 모든 기능들을 이제 커먼이라는 모듈에 녹아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JSP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웹 커먼이라는 공통 모듈을 두고 이제 거기서 어드민에 올라간 3개의 어드민이 있는데, 이제 그 3개의 어드민은 웹 커먼 위에 올라간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레스트풀로 설계된 이제 프론트와 백엔드 API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페이크 쇼핑 모듈들을 추가한 형태로 개발을 시작했고요. 그 후에 이제 프로젝트 모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커먼 모듈 위에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페이크 쇼핑 API가 올라가게 되고, 이제 페이크 쇼핑의 어드민은 이제 웹 커먼 모듈 위에 올라간 형태로 구성됐어요. 이제 사실상의 이제 모든 비즈니스 로직은 커먼에 다 녹아 들어가 있었고요. 모놀리스 프로젝트였던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발 기간은 대략 2달에서 2달 반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개발을 완성을 해서 이제 완성된 아키텍처는 대략 이런 간단한 형태였어요. 유저들은 이제 프론트엔드 API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뭐 실제로는 이제 뷰로 만들어진 정적 이제 파일들 데이터를 렌더링해주는 프론트 웹 서버도 앞에 있었는데, 일단 프론트엔드는 이번 주제는 관련이 없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서버에서 들어온 주문 데이터는 백엔드 API를 통해서 들어오고, 운영자들은 어드민 서버를 통해서 유입이 됩니다. 이제 각 서버들은 HA 구성을 통해서 최소 2대 이상의 서버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엔진엑스, 이제 톰캣을 타고 들어오는 구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리퀘스트들은 이제 레디스 캐시를 거쳐서 MySQL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액세스하게 되죠. 흔히들 이제 처음 개발할 때는 레거시 자바 웹 개발 어플리케이션들은 보통 이런 형태를 띠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 옆에 있는 뭐 검색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결제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 부분들은 이제 외부 팀에서 관리해 주시는 부분이라 이번 발표에서는 또 제외하고요. 저것도 일단 일종의 한 가지 마이크로 서비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서비스를 오픈하고 운영도 점점 해나가다 보니까 추가 기능들이 몇 개가 생깁니다. 페이크 쇼핑뿐만이 아니라 이제 NCP에서도 이제 추가 기능들이 하나둘 생기죠. 버그 픽스도 하고 API들도 추가하고, 이제 성능이 안 가는 부분들은 성능 개선도 진행하고, 이제 어드민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도 점차 개선을 해나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공통 소스들이 전부 커먼 모듈 안에 작성하다 보니까 커먼 모듈이 점점 이제 비대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저희가 느끼는 커먼 모듈의 사이즈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작업한 게 이제 모든 걸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거시라는 이름의 용이 한 마리 나오게 되고요. 이제 커먼 모듈에 모든 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점 저희 개발팀도 점점 힘들어지게 돼요. 빌드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파악해 봤을 때만 해도 전체 파일 수가 대략 뭐 1만 개쯤 되었던 것 같고요. 코드는 뭐 100만 라인 이상이 됐었고, 커먼을 빌드하는 데만 해도 대략 2분 넘게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스가 수정되면 저희 쪽에서 CI 서버에서 이제 테스트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공통 모듈의 단위 테스트도 이제 각 모든 기능들이 이제 다 함께 들어가다 보니까 테스트가 돌아가서 그걸 확인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개발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제 시간은 리니어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배포를 한번 하려면 정기 배포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하고, 그 배포를 하는 담당자를 정하고, 또 배포 시간도 잡고, 장애가 났을 때 롤백 플랜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배포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의 큰 작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생산성도 점점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공통 소스라고 생각이 돼서 NCP에는 수정을 했는데, 페이크 쇼핑에 따로 사용하는 소스도 있었고, 페이크 쇼핑만 사용하는 소스라고 생각을 해서 수정을 했는데 NCP도 같이 변경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NCP 소스를 변경을 해서 반영을 했는데 장애는 페이크 쇼핑에서 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가 무서워서 변경을 좀 최소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NCP를 개발하는 파트와 페이크 쇼핑을 개발하는 파트 간의 의사소통 비용도 점점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버전을 하나 올리려고 해도 이제 의존수성 걸리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뭐 한 가지 예로 들자면은 이제 저희가 스프링 기반 프레임워크가 스프링 4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프링 부트는 1.8 버전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캐시를 레디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써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디스의 클라이언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디스와 레투스가 있죠. 당시에는 이제 스프링 4 버전이었기 때문에 스프링 데이터 레디스에 포함된 제디스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 레디스 설정으로는 리플리케이션도 하고 이제 센티널도 설정을 해서 다 설정을 해놨었는데 제디스로는 레디스의 리드라이트 중에 리드 부분이 모두 마스터를 보도록 되어 있었어요. 기본 설정이. 그래서 레디스 부하가 많아져서 저희 쪽에서는 리드 부분을 슬립으로 바꿔주면 어떨까라는 수정을 막 고민하고 있을 타이밍이었는데 이제 레투스를 사용하게 되면 뭐 간단하게 설정을 변경을 해서 뭐 리드를 슬립으로 보도록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스프링 데이터 레디스에서 레투스를 사용하려면 5점대 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프링 데이터 레디스를 5점대 버전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스프링 데이터 커먼도 5점대 버전으로 올려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저희 스프링 기반 프레임워크 자체가 5점대 버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이 부분을 포기를 하고 이제 직접 레디스를 구현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트래픽이 증가해서 스케일아웃을 하게 될 때도 뭔가 좀 더 작고 간단하게 배포를 하고 싶은데 자꾸 다른 소스들이 같이 배포가 되는 형태를 띠게 됐었죠.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를 분리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서비스를 분리할 것인가? 서비스를 분리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무식한 방법이죠. 분리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새로운 레포지토리를 따서 거기에서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제 각사 서스테이닝을 하면 돼요. 정말 간단하고 이제 무식한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뭐 더 이상 각 서비스 간의 사이드 이펙트는 발생하지 않는데 배포 시간은 그대로예요. 소스가 똑같아서. 그래서 저희는 배포 시간도 줄이고 싶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막 또 쓰게 되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소스들 중에서 각 해당하는 서비스만 있는 소스들만 하나하나 발라내게 되면 뭐 그렇게 돼도 뭐 좋겠지만 저희는 이미 기반 프레임워크가 스프링 4점대에서 좀 더 올리고 싶은데 그렇게 발라내게 되면 또 다른 레거시가 하나 더 탄생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에 저희는 MSA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개발 환경은 조금 더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말도 생겼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뭐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AWS를 사용하는 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AWS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른 글로벌 IT 서비스 회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이미 많이 존재하고요. 심지어 뭐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이제 함께 운영하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도 이제 생겨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불필요한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이제 각 모듈 간 이제 커플링을 줄여주고 이제 독립적인 스케일 아웃을 위해서 최대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부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만큼 개발 언어에 대한 자유도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 시작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이제 코틀린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후에 저희는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 플랜을 좀 짜봤어요. 누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개발 범위 어느 범위까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을 하지? 그리고 도입 방법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무엇부터 전환을 하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요. 모놀리스를 원래 개발하던 조직들은 조직도 이제 원래 모놀리스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랬고요. 순수 백엔드 자바 개발자들만 있던 조직이라서 MSA로 조직 전환하기에 앞서서 조직도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하기에 알맞게 정비를 해야 했습니다. 조직 내에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를 담당하는 파트들을 쪼개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이제 관리하고 조율하기 위한 데브옵스 파트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도 이제 분할 범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이크로 서비스도 크게는 이제 단순하게 스플릿할 수도 있고요. 작게는 펑션을 혹은 DB까지 분리한 형태로 이제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좀 저희에게 적당한 범위를 찾아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안정성을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API가 완성된 대로 점진적으로 배포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작업해야 될 기능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바뀌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먼저 기술 스택에 대한 조사를 좀 진행을 했고요. 어디서 뭘 썼더라, 뭐 최신 트렌드는 뭐더라,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이제 기술 스택을 뽑아내는 작업을 계속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뭐 여러 가지를 조사하게 되죠. 이제 기반 프레임워크는 뭔지, 뭐 데이터 정성은 어떤 거 쓰지, 이제 서버는 어떤 걸 쓰지,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배포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쭉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트렌디한 기술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조직 내에서 과연 소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이제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 이제 짧은 프로젝트 일정 내에 뭐 소화하지 못한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이제 이스티어라든가 쿠버네티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있는 것들만 추려서 기술 스택으로 선정을 했고요. 보시면 프레임워크는 스프링 5점대 버전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빌드는 그레이드를 진행하고 랭귀지는 주로 코틀린으로 진행하는데 이제 프론트 쪽 소스가 약간 필요할 경우에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빌드 툴로는 젠키스를 사용하고 모니터링으로는 인플럭스 DB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 큐로는 카프카 그리고 모니터링 수집 툴로는 예를 들어서 뭐 프로메테우스라거나 텔레그래프 등등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툴로는 이제 도커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스택은 이 정도고요. 이제 준비는 대충 이 정도로 끝났고 본격적으로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이제 MSA 전환에 대해서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뭐 대략 숫자는 뭐 대충 이 정도로 나오는데 어드민 기능, 프론트 API, 그리고 백엔드 API 모든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목록을 취합을 하고 업무 도메인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을 하게 될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제 통계 쪽은 다른 도메인에 흡수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는 8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상을 했고요. 남은 8개 도메인들로 이제 각각 레포지토리를 만들고 스프링 5 플럭스 기반의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도메인 간에 소스 중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일부 약간 공통적인 부분들은 이제 다시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트래픽 유입이나 혹은 이제 배포 주기가 같은 것들도 이제 서비스를 하나로 모았고요. 내부 통신이 많아질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도 되도록이면 분산 트랜잭션은 좀 줄이고 이제 트랜잭션이 꼭 필요한 부분들만 모아서 다시 마이크로 서비스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제 프로덕트, 이제 디스플레이, 오더, 파트너라는 4개의 도메인으로 다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들만 만들어졌으니 뭐 이제 게이트웨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들과 이 서비스들을 호출할 여기 위에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뭐 유저 모바일의 웹소스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드민 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파트너 서버의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어요. 서버와 흘러가는 통신은 이제 뭐 클라이언트에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로 바로 직접적으로 호출을 해도 되고요. 전부 다 일단 HTTP 통신이 가능한 왔으니까 뭐 상관없겠죠.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간의 가상의 선을 쭉쭉쭉쭉 그어본다고 가정을 해보죠. 유저 클라이언트가 프로덕트에 연결되고 이제 어드민이 뭐 디스플레이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는 잘 동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HA 구성을 위해서 이중화를 하게 되면 중간에 이제 로드 밸런스가 필요해지게 되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증이나 필터, 서킷 브레이킹 이런 부분들이 하나 기능들이 추가해지면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단일 엔드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보통 API 게이트화 하게 되죠. 그리고 그 API 게이트의 외컬로 넷플럭스에서는 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될 건데 레거시 환경에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레거시 환경에서 이제 서버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려면 보통은 게이트웨이에 뭐 IP나 포트 등을 박아놓은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MSA 환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서비스에는 오토 스케일링 등의 이유로 이제 서버가 유연하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환경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럴 때 서버에 각 위치를 등록하고 알려주는 기능으로 이제 컴포넌트가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로 널리 알려진 거는 넷플릭스의 유레카죠. 그래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는 유레카에 자신의 위치를 등록하고 줄에서는 유레카의 서비스들 위치를 물어본 뒤 리본을 통해서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걸 바로 쓰느냐 그건 아니고요.
줄 유레카 말고도 이제 MSA에서 각 역할들을 하는 이제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이 컴포넌트들을 스프링에서는 스프링 유저들이 사용하고 싶도록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넷플릭스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이 컴포넌트들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고요. 이 컴포넌트들은 이제 설정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베이스로 이 모듈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처음에 구축했던 아키텍처인데요. 이런 것 흔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이제 유레카 서버에 각자 위치를 보내고 클라이언트들은 API 호출로 이제 줄로 유입이 되면 유레카에서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리본으로 로드 밸런싱되는 구조, 이런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제 웹플러스로 만들어져 가지고 논블로킹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게이트웨이는 줄로 만들어져 있었죠. 줄은 블로킹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게이트웨이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비동기를 지원하는 줄2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줄2는 리액터가 아니고 이제 RX 자바 계열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넷플릭스 자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더 나은 해결책, 이왕 하는 거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스프링 클라우드 쪽으로 좀 고개를 돌렸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쪽에서 쭉 검색을 해보면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검색을 통해서 쭉 스택 오버플레이 검색을 해보면 이런 게 보이는데요. 스펜서 깁이라는 사람이 답글을 달았죠. 이 사람은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직접 개발자 본인이고요. 뭐 읽어보면은 줄은 서블릿 2.5로 되어 있고 블로킹 기반이고 웹소켓 같은 롱라이브 커넥션을 지원하지 않지만 스프링 게이트웨이는 스프링 5 그리고 프로젝트 리액터 기반 스프링 부트 2 기반이라서 논블로킹 API에 웹소켓팅을 지원하고 스프링 개발자에게 딱 맞다라고 달아놨어요. 좀 뭐랄까 광고 같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자랑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도 프로젝트에 딱 맞으니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로 변경을 하게 됐고요. 몇 가지 설정을 하고 좀 이렇게 병목 현상도 없어지고 이제 게이트웨이는 잘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시점에 저희는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유레카도 충분히 좋은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용 컴포넌트인데 유일한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해시코프의 컨설이나 CNCF의 ETCD 혹은 뭐 저희가처럼 아파치의 주키퍼 등으로도 충분히 스프링 프로젝트에서 서비스 디스커버리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이 당시 저희도 카프카를 위해서 주키퍼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뭐 주키퍼의 여유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서버 리소스를 두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컴포넌트를 다시 구축하는 건 좀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걸 하나로 합쳤고요. 유레카로 구축된 서비스 레지스트를 주키퍼로 변경을 했고 만일 이제 컨설이나 ETC 같은 혹은 저희처럼 주키퍼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제 운영 중인 시스템에 맞춰서 다양하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하다 보면 좀 관리해야 될 서버들이 막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개발하시다 보면 DB 주소라거나 혹은 외부 연동 API 주소, 그다음에 뭐 NoSQL 주소, 캐시 주소, 뭐 각각의 설정 파일들을 되게 많이 만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주석을 처리해야 될 때도 있고, 뭐 혹은 개발 환경별로 달라져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설정 파일의 사이즈는 굉장히 커져서 이 설정을 찾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설정을 변경하게 되면 이제 또 빌드 배포를 또 다시 쭉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서버가 50대, 100대 넘어가서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설정들은 수정하고 반영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죠. 그래서 분산 환경에서는 설정을 중앙에서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서버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설정 파일들을 외부 Git 등의 형성 관리 툴에서 YAML 형태로 중앙 관리를 하고요. 이것들은 뭐 파일 시스템이나 벌트, 그다음에 JDBC, 레디스 등으로도 충분히 관리를 가능한데 저희는 Git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설정들은 이제 각 빌드 스테이지에 따라서 RESTful API로 JSON 형태로 내려받게 되어 있고요. 설정 파일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클라우드 컴피그 서버에 반영이 되고
근데 실제 서버에는 배포 시에 이제 위험성 때문에 자동 반영은 되지 않고요. 이게 그 스프링 5에서 새로 추가된 이제 리프레시 스코프라는 걸 추가를 해서 관리가 되는 이제 그 리프레시 빈들에만 이제 리프레시 API를 통해서 갱신이 되도록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서버도 추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관리하는 서버가 많아지면 해줘야 될 게 작업이 또 있습니다. CI/CD 자동화가 필요하죠. 자동화가 위해서는 저희는 컨테이너가 필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배포를 위해서 한 땀 한 땀 서버를 발급받고 프로비저닝하고 빌드된 바이너리를 배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도커 컨테이너가 있으면 이제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을 도커라이징 한 뒤에 이제 앤서블을 통해서 도커 이미지를 실행만 하면 이 모든 작업들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도커 이미지들을 관리해줄 도커 레지스트리가 필요했고요. 이제 도커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도커 레지스트리도 있는데 넥서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넥서스를 이용하면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넥서스 많이 쓰실 때는 2 버전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좀 변경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메이븐 레포지토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내부에서 사용하는 자르 라이브러리나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요. 3버전으로 바뀌면서 도커 레지스트리가 추가되었는데요. 프라이빗 도커 레지스트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이븐 도커 공통적으로 이제 프록시 레지스트리도 사용 가능한데요. 이제 외부 퍼블릭 레지스트리에 프록시용으로 사용을 가능하고 한번 가져온 라이브러리나 이제 도커 이미지 등을 저장을 해서 캐싱 역할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있으니까 외부 레지스트리가 장애가 나서 저희가 빌드를 못 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없어야겠죠. 그 외에 APT라든가 보보어 혹은 npm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레지스트리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 빌드 배포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젠킨스 파이프라인으로 앤서블 플레이북까지 이제 모든 걸 코드로 자동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스가 이제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코드 리뷰가 되면 이제 소스 코드가 자동으로 머징이 되고 젠킨스 CI 서버에서는 이제 사내 깃허브에서 체크아웃을 받고 그레이들 빌드를 통해서 빌드를 하고 집이라는 구글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컨테이너라이즈 툴을 이용해서 내부 도커 레포지토리로 도커라이징된 이미지가 업로드되게 됩니다. 그리고 배포 시에도 젠킨스 서버를 통해서 젠킨스 파이프라인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앤서블 플레이북으로 실행돼서 각 타겟 서버로 배포가 되는 구조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 실제로 저희 젠킨스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앤서블 플레이북 태스크들이고 저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쭉 설정을 해서 이제 플레이북을 작성해서 사용을 하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빌드 배포가 추가된 아키텍처이고요.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부터 이제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 미드레어, 이제 클라우드 컴피그 서버까지 저희 쪽에서 관리 가능한 모든 것들은 저희 도커 이미지로 만들어서 관리 중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서비스의 모니터링은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분야인데 특히 분산 환경이 되면 모니터링의 좀 중요성은 좀 더 올라가게 돼요.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서버가 많아지면 이제 서로가 서로의 API를 호출하는 일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병목 현상이나 장애 포인트를 얼마나 빠르게 찾아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분산 환경 트레이싱은 저희는 분산 환경 트레이싱 툴들은 이런 상황에서 좀 비주얼하게 잘 보여줘서 좀 쉽게 찾아낼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핀포인트도 있고 집킨도 있고 그다음에 예거, 오픈 캔서스라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슬루스를 사용해서 이제 집킨으로 트레이싱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PM으로는 스카우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사이트는 저희 사내 기본 표준 툴 제공을 해서 이걸로 이제 CPU라거나 파일 시스템, 메모리 등 기본적인 이제 사내 표준 데이터들을 쭉 수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뜻 보기에 좀 볼 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한 번에 볼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한 번에 보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일단 써보는 중이고요. 요즘에는 프로메테우스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 하나로 보는 것도 지금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툴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까지 추가된 아키텍처는 이런 모습이고요. 각 마이크로 서비스와 이제 게이트웨이 로그는 슬루스를 통해서 수집이 되어 이제 집킨에서 보여지게 되고, 서버 리소스와 서버 상태는 텔레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수집돼서 그래프 하나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전환은 됐지만 좀 한 가지가 남았어요. 문서화. 저희는 이제 프론트 개발 조직하고 백엔드 개발 조직이 좀 분리되어 있는 조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이제 서버 API 스펙에 대한 문서가 필요했었고요. 이제는 MSA 환경이기 때문에 백엔드 개발 조직 간에도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기존 레거시에서는 스프링 폭스에서 제공하는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스웨거 문선을 제너레이션 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컨트롤러와 리퀘스트, 그 다음에 레스폰스 객체에 스웨거 애노테이션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화면과 같이 웹화면에서 실제로 HTTP 요청이 가능한 이제 스웨거 문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이제 스웨거 애노테이션을 보면 이런 형태로 쭉 각각의 문서에 그 객체들에 붙여두게 되면 자동으로 문서화가 되게 되고요. 이런 스웨거 애노테이션의 기반의 문서 현행화는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은 일단 현행화가 되게 쉬워요. 애노테이션만 붙이면 되니까요. 이해하기도 쉽죠. 그리고 개발도 되게 쉽습니다. 주석을 대체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너무 쉬운 만큼 단점도 있어요. 애노테이션 기반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 로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코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현행화가 쉽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행화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프링 폭스 라이브러리 특성상 서버가 기동될 때 문서화가 되기 때문에 스펙 파일만 별도로 생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기동될 때 문서화된다는 말은 이제 분산 환경에서 각각의 서비스가 생성될 때마다 문서가 각각으로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서 통합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웹플럭스 펑셔널 엔드포인트 방식에서는 이제 코딩 환경에서는 애노테이션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개발할 때는. 그래서 연구 끝에 좀 보완책을 좀 찾아내게 됐죠. 어떤 거냐? 이제 스프링 레스트 닷과 오픈AP 3.0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스웨거 UI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좀 보완책을 찾아냈고요. 스프링 레스트 닷은 특징은 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 뒤에 테스트 코드가 통과를 해야만 이제 문서를 만들어지게 되는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희는 개발과 상관없는 코드를 애노테이션 코드를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개발을 해야만 문서가 만들어지게끔 코드를 강제를 했고요. 그리고 테스트 코드와 문서와 두 가지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었죠. 그리고 스프링 레스트 독의 산출물은 아스키 독이라는 것과 HTML 두 가지로 원래 제공이 되어 있었는데요. 스웨거 UI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웹상의 화면에서 이제 API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스프링 레스트 독에서는 테스트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찾아본 결과 스웨거 UI에서는 오픈 API 3.0이라는 걸 스펙을 지원하고 있었고요. 스프링 레스트 독에서 나온 산출물을 이제 오픈 API 3.0이라는 스펙으로 변경을 해주는 적절한 오픈 소스를 찾아서 이 세 가지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문서와 코드를 보면 저희는 간단하게 테스트 코드 안에다가 이제 도큐멘트라는 이제 소스를 추가해서 이 항목들을 추가해서 API 문서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전에 있었던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이제 스웨거의 장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런 아키텍처가 만들어졌습니다. 게이트웨이 필터 그리고 라우팅을 거쳐서 유입된 리퀘스트들은 이제 서비스 레지스트리에서 적당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찾아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설정은 이제 중앙에서 관리되고 이제 도커와 앤서블을 통해서 배포되고 그 다음에 그라파나와 스카우트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는 스웨거를 통해 만들어진 문서를 통해서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모듈도 완전히 분리를 했고요. 개운하죠. 이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로 만들어졌고 앞에 API 게이트웨이도 붙어 있고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좀 일찍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9월 30일자로 약 1년 반 동안 짧은 생을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가 종료가 돼서 좀 슬피긴 한데 저희에게 남아있는 좋은 경험이 있으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걸 하면서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프로젝트에서 버그를 좀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뭐 PR을 올렸더니 이제 아까 나왔던 건대한 스펜서 김님께서 다시 등장하셨죠. 네. 그리니치 M2 버전에 이제 머징이 됐고요. 뭐 이렇게 쉽게 스프링 컨트리뷰터가 됐습니다. 네. 이게 스프링 컨트리뷰터가 되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신규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를 노리세요. 거기는 좀 결함이 많거든요. 네. 그걸 노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버그를 수정해서 올리시면 오픈 소스에 이름 한 줄 올리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잡설은 그만두고 페이크 쇼핑을 성공적으로 분리해냈어요. 근데 이제 더 큰 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이제 페이크 쇼핑은 약간 서브캐스트의 성격이 강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NCP를 MSA로 전환하는 게 이제 메인 퀘스트이기 때문에 페이크 쇼핑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과 노하우를 획득했고 이제 남아 있는 NCP를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절반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목에는 MSA라고 적었었지만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향한 좀 삽질이었고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었고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MSA를 시작할 때는 저희가 좀 욕심이 좀 많아서 뭐 언어도 커틀린으로 바꾸고 새로운 것들도 이것저것 함께 진행을 하고 했었는데 그건 좀 지옥 같았어요. 예, 처음에 좀 하다 보니까 사소한 곳에서 장애가 빵빵 터지고 막 장애가 터졌는데 그게 어디서 터졌는지도 모르고 좀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 운영 서버에 GC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뭐지 하고 한번 찾아봤는데 저희가 JVM 메모리를 개발 서버와 운영 서버의 동일한 256 메모리로 처리를 해놨었어요. 그거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여러분들은 좀 뭐 한 번에 이것저것 다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장애가 난다고 해서 장애를 좀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장애는 안 나요. 근데 장애가 무서워서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큰 장애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전에 미리미리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까 말씀드렸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들은 되게 많아요. 여기 CNCF라는 여기 재단이고요. 이 많은 것들 중에 이제 모든 걸 저희가 또 할 생각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한테 맞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다 끝났고 혹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정하시게 된 배경이나 아니면은 또 쓰시면서 장단점 이런 게 혹시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요즘 모던 프로그래밍 언어답게 좀 가독성이 훨씬 좋았고요. 이걸 하면서 코드 리뷰도 굉장히 가독성이 좋으니까 코드 리뷰도 좀 더 되게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딱히 어려웠던 점이라고 꼽자면 기존 자바 게시발 하시던 분들의 반발심 그런 것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용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네네. 생겼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백목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앞에서 들어오는 리퀘스트와 뒤에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차이가 때문에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구축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웹플러스로 개발을 했다 그랬고 이제 뒤쪽에는 굉장히 여유가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리소스는 굉장히 놀고 있었고 근데 게이트웨이 쪽 리소스가 굉장히 CPU 100을 치면서 계속 가고 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개선을 하려면 게이트웨이를 개수를 그냥 확 늘리는 방법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좀 저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저희가 아예 게이트웨이 자체도 웹플러스로 바꾸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꾸게 됐죠. 그럼 자원 자체는 추가로 뭐 할당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뒤쪽. 저 그 데브옵스 관련된 팀 뭐 네네. 이렇게 뭐 하는 역할 직무하신 거를 안에 같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개발을 원래 하시던 분들이 그걸 병행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것만 전담을 하신 분들이 같은 조직 내에서 해서 그거를 뭐 배포나 이런 거에 대한 걸 따로 운영하신 건지. 지금 처음에 저 자체도 네. 자바 개발자였고요. 저희 팀에 있는 또 다른 한 분도 이제 데브옵스 파트에 있는 또 한 분도 자바 개발자였지만 이제 팀 내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데브옵스의 역할을 같이 병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데브옵스 역할을 하는 이제 파트를 따로 신설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기존에 자바 개발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데브옵스 파트에 와서 이제 그 일만 전담적으로 하는 걸로 형태를 변경하게 됐어요. 아, 네. 더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